예, 한 분 한 분 얼굴을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황금알 농법 대표 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예천에 김홍현씨 농장에서 우리 황금알 농법 맹장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홍현씨는 창원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2년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농장을 일궜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다 가르친 거 아닙니다. 본인의 노력에서 발품을 팔아서 인내로 인해 일궈내신 거고, 그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사 있어고. 그리고 여주에서 계시는 우리 신명식 맹작이지만 여주에 계셔도 창원까지 교육도 오시고, 제가 거기 가서도 또 많은 대화도 나누고 농장에 상이나 엮어서 우리 신명식 회장님은 두 가지의 그 호칭을 드립니다. 황금알 농법 배 맹장, 그리고 복숭아 맹장 두 가지를 호칭을 드리고, 우리 김홍현 맹장님은 복숭아의 맹장을 드립니다. 예, 두 분 인사하시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명식입니다. 예, 그리고 잠깐 앞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잠깐요. 이 오늘 그 두 분을 모시게 되고, 아직까지 제가 그 준비를 그 상에서 못한 부분이 우리가 그 뭐 폐라든지 농장호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는 못했지만은 오늘 그게 그 이 두 분의 사회적 역할이나 그 공로에 배움의 뜻을 담아서 우리 그 황금알 농법 회원들 이름으로 이 두 분에게 골드 그린 두 통, 칼라 두 통, 각 네 통씩 제가 그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조금 이어서 이 두 분의 한 분 한 분의 사례 발표를 듣고 그 사례에 대한 결과물과 우리 황금알 농법의 이론을 정립해서 우리 농가의 현실에 맞도록 부합하도록 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제 얼굴을 보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교류와 우리가 농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변행되는 그 모습을 보러 온 거지 않습니까? 이 건강하게 자라있는 나무가 뒤쪽에 보면 나무가 하나 피었죠? 어디로 갔겠습니까? 한 폭이 없죠? 그래서 식물이 죽고 살고 생산을 하고 그 패턴을 우리는 정확하게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은 동물이나 곤충보다 먼저 전쟁을 했습니다. 서로 죽였다. 식물은 동물이나 곤충보다도 먼저 전쟁을 해서 죽였습니다. 그게 하나가, 식물이 비료가 작으면 키가 큽니다. 키가 크고 이파리를 키워서 그늘을 찌우고 옆에 놈을 광합성을 못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일액을 떨어뜨려 눈물을 흘려서,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려서 그 일액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은 나무가 죽기도 하고 병이 걸립니다. 그게 식물의 전쟁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이 많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농약의 사용 목적이 안 해도 될 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식물이 필요로 한 영양소로서 걔네들을 행복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면 잎에서 일액을 토하진 않아요. 일액을 토해내는 순간에 덕이 되기도 하고 실이 되기도 합니다. 소나무가 일액을 떨어뜨려서 아미노산 단백질은 송이버섯이 만들어지고, 복숭아 나무가 일액을 떨어뜨리면 자살을 해요. 지금 옆에 있는 복숭아 빈자리는 자살한 겁니다. 주인이 방치한 거죠. 5일에 한 번씩 비가 짤끔짤끔 와서 일액이 맺어서 수확 이후에 비료를 안 줬을 때 몸에 붙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시체만 했더라면 저 나무는 안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 본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죠. 우리나라에 사과, 배, 화상병이라는 게 있죠. 국가에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일으키는데 그거는 병이 아니에요. 한 가지 말라 죽으면 잘라내버리면 괜찮아요.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려서 그 일액 속에서 나온 영양 성분 때문에 가지에 그 영양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말라붙어 있는 상황에서 곰팡이균이 발생해서 나무 목질부로 타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누구나 무능하면 용감하기도 하고 빠르긴 하나 국가에 폐를 줍니다. 우리 국가의 머슴들이 잘못하면 주인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 사과 화상병, 복숭아 화상병으로 그 많은 농장들을 끌어묻었잖아요. 그 소용없는 짓을 누가 했습니까? 머슴들이 했죠. 우리 돈을 갖다 버린 거고 우리 농업 농가들을 슬프게 한 일이에요. 어리석으면 모르면 많은 일을 나쁘게도 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많은 기술을 연구해서 국가의 산업을 앞당기고 앞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비료 1kg 수익해서 마늘을 몇 킬로 만들겠습니까? 1kg 비료는 약 3배 정도 나와요. 비료 1kg 수익 가격은 500원 정도에서 700원 정도, 2,000원이 안 합니다. 근데 마늘 1kg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만한 경제적 생산량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황금알 농법은 더 나아가고 더 여러분 곁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더 섬세하게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주에 멀리서 온 우리 신명식 회장님 황금알 농법 그 명장으로서 잠깐 사례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김원현 씨 그 명장님 사례 발표를 듣도록 먼 데서 오신 신명식 우리 명장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대표님 말씀하신 여주에서 배농사하고 복숭아하고 한 15,000평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정신 나갔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농사 경력은 한 40여 년 정도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연농업이라는 뭐 자연농법도 해보고 미생물 농법도 해보고 그다음 마지막 잡은 게 지금 황금알을 제가 이제 4년차 들어가고 있어요. 4년차 들어갔으면 저는 뭐 복숭아에도 물론 김 사장님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배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에서 제가 배를 제일 먼저 딸 거예요. 제가 8월 20일 날 신고배를 따서 출하해요. 신고배는 원래 9월 하순 10월 초에 따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추석 빨른 해 이제 수확을 일찍 하다 보니 돈이 되고 또 그만큼 또 수확을 일찍 하면 당도가 떨어지지 않냐 자탕도 전혀 안 떨어져요. 그만큼 이제 황금알을 사실 우리 이제 박 대표님 시키는 거 다 하면 고러 죽어요. 진짜 고러 죽어요. 저도 그만한 평소에 지금 이번에 저 미소살수 설치하지만 저거 설치 다 해가지고 3일 놀이를 막 죽으라니까는 우리가 집사람이면 제발 좀 하지 말라래요. 물론 가을에 이제 또 거기 수확하고 돈을 만들 때는 돈이 되게 좋은데 일할 적에 저도 벌써 나이가 6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는 힘들어요. 버겁더라고. 그러니까는 다 따라하지 마시고 적당히 따라가세요. 뭐 다 대표님 싫어할지 모르지만은 다 따라가고 진짜 고러 죽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은 아마 여러분 농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복숭아에 예천에 김헌현 명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명장이라 할 것도 없는데 뭐 복숭아 농사를 황금알 농법을 조금 일찍 했다는 거 그거밖에 뿐입니다. 그거밖에 뿐이고 저는 우연찮게 박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창원에서 내가 기농하기 전에 복숭아나무를 심어 놓고 이 박 대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매주
한 2년 동안 매주 교육을 받았어요. 가서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반했던 게 뭘 반했냐면은 청도에 계시는 분이 복숭아 줄기를 하나 따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만한 걸 꺾고 왔더라고요. 잎을 딱 만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 잎은 언제 비료를 줬고 언제 먹을 걸 줬다 이거예요. 그걸 다 맞춰내더라고. 아니 나무 잎을 보고 잎사귀 만져보고 어떻게 그거를 다 읽어낼 수 있는가.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청도로 이래 댕기면서 복숭아 밭을 심어 놓고 견학을 댕기다 보니까 박 대표님 대해서 얘기를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따라 해보면은 괜찮을 것이다. 뭐 굳이 따라 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따라 해보면은 괜찮을 것이다. 이래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육도 받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나무를 키우는 거는 이 영동에 가니까 지금 유튜브에 보면 한국말이란다. 그 법을 한강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분이 이제 또 나무를 이렇게 키우는 방법을 첩지 하중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박 대표님의 주는 것을 요걸 가지고 같이 접목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을 걸 가지고 접목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 대표님은 복숭아 이제 그 고품질 만드는 걸 가르쳐 주시고 저기에서는 나무 키우는 것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연면 시비라든가 아니면은 밭에 비료 하는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하니까 해보니까 가도 좋고 뭐 다는 것도 일반 농사 짓는 분들 되면은 한 3배, 3곱 이상은 달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먹은 만큼 힘을 쓰잖아요. 복숭아도 똑같더라고요. 과일도 많이 주니까 많이 달아도 똑같이 키워내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래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처음부터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원래 6년 동안 이제 박 대표님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대표님한테 또 상의도 드리고 이래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는데 해보니까 저는 딴 건 없습니다. 똑같이 농사 지으면서 딴 분들보다 복숭아 조금 더 품질 좋은 거 생산하고 수량 딴 사람 1kg 딸 때 나 2kg 따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최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기농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존에 농사 짓는 분들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 그래서 대표님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수확도 뭐 누구 못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제 이 밭에서 제가 요 2,000평 가지고 제 목표는 4만 킬로입니다. 정품 4만 킬로 나오는 게 제 목표입니다. 2,000평에 4만 킬로면은 웬만하신 분 8,000평 농사 짓는 양은 될 겁니다. 그거 제 목표를 하고 있고요. 한 내년쯤 가면은 그 정도 수확은 안 되겠나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오늘 먼 길 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무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던데요. 무주에서 오신 분. 예. 멀리 오셨어요. 그 강원도 원주에서 오신 분. 원주에서 오시고. 또 어디 아까 또 먼 데서 오신 분이 또 계시던데. 수능 이런데 아주 복숭아 꽃에서도 오시고, 의성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의성 오신 분들 몇 분 오셨죠? 예, 의성도 몇 분 오시고, 이 먼 데서까지 교육받으러 오신 거 보니 그 열정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좋은 교육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나와가지고 요 칠판 좀 마음대로 좀 땡기니까 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우리 전체 옮기더라고. 나이스. 여기쯤 돼? 가지 때문에 안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가지가 복숭아 꽃을 보셨는가요? 꽃은 보셨는가요?
자세히 보면 아랫기 커요. 아랫기 안 작습니다. 복숭아 눈 자체, 꽃눈 자체도 아래 위에 편차가 나거든요. 위에 것이 크고 아래 것이 작습니다. 그런데 황금알 농구에 있을 때는 생식과 성장을 동시에 시키기 때문에 먼저 큰 잎에 성장과 생식을 바로 에너지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꽃눈이 위에서 내려오는 그 감 종류가 있는데 이걸 거꾸로 해 올라갑니다. 꽃눈 분할을 해 내려오면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꽃눈 내려오다 보면 밑에 보면 태추당감과 쑥꽃이 피어버려 아래쪽에는. 근데 밑에서 꽃눈을 만들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것도 암꽃이 피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를 이게 복숭아 긴 가지는 단초를 했을 때 좋은 눈이 위에 갔잖아요. 아래 게 작은 눈이 남았죠. 근데 이게 아래 거를 갖다가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 우리가 봄에 초기 연면십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밝혀서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봐야 되겠죠. 올해 제가 또 특별하게 많은 부분을 바로 잡아 드려야 될 게 우리가 재배되는 이 작물이 비료가 어떤 역할을 하고 봄에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를 하나하나 토막을 나눠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시작 출발이겠죠. 이 부분이 봄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은 뭐 지금 안 연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숭아가 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봄에 지금부터 이제 꽃눈이 부풀고 뿌리가 뻗어야 돼요. 꽃눈이 부풀고 뿌리가 뻗으면 에너지원이 어디에서 발동하느냐. 첫째 뿌리에서 수분을 가져와야 돼요. 수분을 가져서 체내 저장 양분을 녹이 써야 돼요. 체내 저장 양분은 어디 있냐면 이 가지 속에 목질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목질부 속에. 상록수는 잎에 들어 있어요. 동백나무가 겨울에 잎이 달려 있으면 톱질하면 물러야 되잖아요. 단단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밀감나무도 상록수. 그리고 이 상록 과수들이 잎이 영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톱질하면 단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낙엽 가수들이 어때 보면 톱질하면 물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목질부 속에다가 체내 저장 양분을 축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질부 속에다. 그래서 지금은 뿌리에서 수분을 가져와서 이 나무의 껍질과 안에 있는 나이테 속에, 전년도 나이테 속에 이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이테, 마지막 작년 봄부터 가을까지 만든 나이테, 이 목질부에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이 영양소를 녹여서 에너지화 쓰는 거죠. 에너지. 그래서 올해는 봄에 이 에너지를 써서 봄순을 만들고, 봄순에서 잎을 만들고, 봄순에서 꽃을 피우겠죠. 우리가 이 꽃을 피워요. 꽃을 피울 때 주 에너지는 목질부에 들어있는 체내 저장 양분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단풍을 들여라, 겨울에 동해를 막기 위해서, 탈수를 막기 위해서 유막 코팅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체내 저장 양분은 지금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이 된다. 그 체내 저장 어떤 걸 도와줄 거냐? 이 영양소는 목매12. 목매12는 그린으로서 물 500리터 기준에 그린 2리터에
설탕 5kg에 2 내지 3회. 여기에서 봄 냉해가 있을 때 그때는 설탕을 5kg 써주라는 거고, 꽃이 피고 나면 연면 시비하는 수준으로 맞추라는 거죠. 연면 시비는 이 양이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냉해를 잡아내는 거는 설탕 5kg에서 마이너스 3도까지밖에 못 잡아줍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 이상은.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거는 큰 틀을 강의하는 거고, 전체의 틀을 우리 앞으로 지역 맹장님들이 현장에서 저보다도 더 많은 연구와 현장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우리 지역 농가들이 상의하셔서 농업을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제가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큰 축을 잡아서 대한민국 전체를 기둥을 세워놔야 되는데, 그 부분 하나가 복숭아이고 사과고 배라는 거죠. 강원도에 가서 감자를 가르쳐줘야 되고, 배추를 가르쳐주고, 무를 가르쳐줘야 되고, 제주도에 가서 밀감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들은 복숭아를 같이 직면하지만은 저 역시 제주도에 가면 어렵습니다. 피눈물 나는 만큼 뼈를 깎는 것처럼 어려워요. 그러나 누구 못지않게 해나고 있을 뿐입니다. 농가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고, 이해해 주시고 신뢰해 주는 분 때문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물이 잘 돼 가지고 소득이 늘었다, 정말 행복했다, 대박났다, 그런 제가 격려를 받고 힘입어서 많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매 시비하는 시점에 우리는 토양에 비료량이 들어갈 시점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오다가 들은 전화 내용은 경산에서 작년에 황금만농부 배워서 요소비로 많이 주고 대박났다고, 대표님 고맙다고 인사를 크게 하는 분, 지금 오늘 비료 뭐하고 있는지 압니까? 맹품 300 100평에 1%에 요소 1%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밭에.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시비를 안 했죠. 100평에 복숭아밭에 요소 한 포 줘보면 이때가 있어요? 안 줬죠? 지금 우리 나무가 지금 청태가 끼죠? 왜 청태가 끼는지 압니까? 지금 순환이 되고 있는데 빨리 안 될 뿐이에요. 순환이 되는데 빨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인산이 튀어나와요. 몸에 들어있는 인산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름에 우리가 얘가 연면시비가 이파리 순환이 잘 될 때 싹 사라져요.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나무에 지금 청태가 12% 올라오잖아요. 이 청태가 올라오는 거는 뭐냐? 내가 먹은 인산이 많이 있는데 살짝 순환이 되니까 뭐가 움직여요? 질소는 아직 못 움직이고 인산이나 다른 비료 성분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 인산이 못 가고 이제 어디로 가면 튀어나와요. 인산 성분이 많은 거 튀어나오는 거죠. 이놈 뺏긴다고 또 제주도에 가니까 빙초산을 살포하고 있어요. 그거 나오면 어때? 청태가 나온다고 해서 저 청태는 청태일 뿐이에요. 그걸 뺏긴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농업 중에서는 어떤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왜곡대가 발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 방법은 맞으나 우리가 그 방법을 따라오면 경제적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매 시비 시점에 우리는 목매 시비 할 때 이 시기에 설탕과 거린을 쓰지만은 여기에 식용유 퐁퐁을 5 내지 10리터를 한 번은 섞어서 됩니다. 그러면 유막이 소독이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가 벌레도 잘 안 오고 기생충들이 많이 죽어요. 이 시기에 식용유 5 내지 10리터 퐁퐁
같이 1회를 할 수 있어요. 1회. 1회를 해서 같이 살포하면 기생충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산딸기에 이렇게 하면 산딸기 이파리가 우글우글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응애 종류죠. 그것들이 방제가 됩니다. 우리가 살포하는 약재들은 냄새로서 해충을 퇴치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직접 살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석회 유황합제 그걸 살포했을 때 묻어있는 자책이 날라오는 균은 잡을 수가 없어요. 날라오는 균은 쉐이팔이 날라오는 거죠. 우리 신 회장님, 신명장님하고 김명장님, 우리 여기 세균선 구멍병 있습니까? 세균선 구멍병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려서 그 일액에 의해서 세포가 온도에 발생하는 균들이 많아요. 입 두께가 얇아서 탄수화물을 못 먹어내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시비가 충분하게 들어가야 되고 체내 제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시기에 다음으로 우리가 기비 비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양 분석표에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플러스 등이 있다. 그러면 몇 년 동안의 요소만 주도 된다는 증거입니다. 나무가 청태가 낀다. 있다는 증거다. 우리 땅이 점질 땅이냐, 중점질 땅이냐, 중사질 땅이냐, 왕사질 땅이냐에 따라서 비료 주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우리 땅이 마사 땅이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 땅이 물리성이 좋다고 해서 땅을 이대로 두면 좋으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20년 전에는 하늘 땅이 열리는 시점을 찾아서 감나무 밑에 일주일간 눈물을 흘리니까 삽질 안 해도 되는 얼음이 녹는 시점이 나와요. 마늘의 첩비라는 시기에. 그 시기에 요소 비료를 나무에다가 주당 21다시 복합비료 최대는 5kg 줘보고, 비료를 줬으면 감이 있단 말이지 절대 안 커요. 초기 잎을 두껍게 해줘서 뿌리를 이동시켜주지 않으면 동작이 안 일어나서 도장지만 날 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21다시 복합비료를 2000포를 끊어가 가수 한 3만평이 주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뭘 하느냐? 올해는 내가 비료 제일 많이 줬으니까 내가 감 제일 크다, 1등이다. 가을에 가니까 역시 쬐끄만 애가 도장지만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어느 면에서 한눈 물고 늘어져야 돼. 요즘에는 비료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실패했다. 내년에는 내가 요소를 2000포를 딱 갖다 줘 이러면 가을에 요따만 감을 딸 것이다. 그 다음에는 역시 요소를 갖다 2000포를 가수원에 딱 뿌리고 나니까 산 전체가 뽀예요. 눈 온 것처럼. 요거보다 감나무는 훨씬 가깝거든요. 요거보다 배로 가까워요. 거기에다가 내 나무에 한 포씩 같이 있으니까 산 전체가 뽀예요. 뭐 그렇기나 말기나 그래도 못 믿어봐서 비료포대 우리 집에 딱 내가 한 포대 딱 자르고 요 정도 떨어진 두 나무에다가 요소를 한 포로가 갈라주니까 이게 나을 데가 없어요. 이거 우리 복숭아나무 이 한 나무에 요소 10kg 줘라 해보지. 일하는 사람들은 잘 줄 수 있는데 주인은 못 줘요. 이거 한 포에도 요소 한 포 줄 것 같아요? 못 줘요. 이 바가지 들고도 이걸 놔면 뿌리가 죽는다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기나 말기나 두 나무에다가 한 포를 갈라줬어요. 10kg 주고. 요 나무는 가을에 되면 더 크다 이런데 절대 안 큽니다. 그러고 나서 또 10년이 더 흘려서 2015년도에 황금알롱법을 완성시켜서 2016년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발표를 했어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닌 거죠. 그래서 황금알롱법이 태어나게 되고 이론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아무리 줘도 안 됩니다. 기비 어떤 놈 좋은 걸 줘도 연면 시비 해가지고
비료를 먹을 수 있는 상태를 안 만들어주면, 이 교류작용을 빨리 못 만들면 그때 도장기만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지금 초기 연면십이라고 맹물십이라고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남보다 더 빨라야 된다. 남보다 더 커야 된다. 남보다 더 맛있어야 된다. 남보다 돈 더 벌어야 된다. 맞나요? 우리 신명장님 그러고 나서 고생한 걸 저한테 갖다 붙이면 안 되거든요. 내가 마지막에 돈 벌라고 했다 이래야 되지. 그걸 갖다 내한테 갖다 붙이면 내가 어쩌라고. 맞죠? 황금을 한 건 제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비의 선택은 지금 주춧돌을 놓는 거다. 주춧돌일 뿐이지 집을 짓는 건 아니다. 주춧돌을 놓는 거지 집이 완성된 건 아니다. 그 집을 지을 때는 잎의 두께로서 영양이 이동해야 된다. 기비는 뭐 줄 거냐? 기본에 한 2포 정도를 줘라. 2포를 얻은 걸 줄 거냐? 여기서 2포 줘도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줄 때는 내 나무에 1포도 줬는데 100평에 2포 준다고 해서 내 나무 1포는 아니죠. 희비는 올 코팅 비로 논에 쓰는 거 32%짜리가 있어요. 한 번에 척 줘. 팜 한농에서 나옵니다. 나라 변원에 쓰는 겁니다. 32-7-7 요게 있고 30-6-6이 있습니다. 요 놈을 한 포를 쓰고 그 다음에 요소를 한 포를 써라. 그러면 한 포를 쓰라는 거죠. 그리고 물리성을 좋게 해서 땅을 좀 뒤집어 주라. 갈릭이나 좀 뿌리 끊어도 괜찮아요. 좀 땅을 뒤집어 줘서 물리성을 좋게 해라. 그 말은 다음 비료 줄 때에도 땅을 뒤집어 놔야만 잘 된다. 우리 마을에 할머니가 텃밭에 고추를 심고 호박을 심는데 비료 뿌리 낳고 퇴비 뿌리 낳고 구멍만 파가 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힘이 없는 분도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고추를 심을 때 억지로 쪼아도 다 쪼아가지고 심더라. 호박을 심을 때 구덩이 땅을 파고 심더라.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땅의 물리성을 해줘야만이 추비빨로 잘 받고 비료빨로 잘 받는다. 꼭 그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면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연면 시비는 요 놈은 그린 2번에 칼라 1번. 요거는 기본이 7일에서 10일을 가되 비가 안 올 때는 10일을 가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물을 뿌려 가지고 이동을 빨리 시키면 그거는 실패의 주 원인이 돼요. 잎의 두께는 성장에 비례하는데 머물고 있으면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이 빨리 잎 두께만큼 비에 의해서 성장을 해보면 그럼 다 사용하고 나면 그 영향이 체내 저장량분이 오건 우리가 지상부에서 연면시비에서 다시 공급을 하건 그 에너지가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잎 두께가 얇아지고 펴져 버려요. 봄순이 잎이 펴지는 순간에 우리는 과일의 복숭아 종방향, 감의 행방향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복숭아가 길어야 된다 생각하고 꼭지가 길어야 될 때는 봄에 초기에 잎의 크기가 크고 두꺼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꼭지가 길고 세포량이 늘어난다. 꽃 피고 20일. 그 시기에 잎의 두께는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연면십에서 잎을 두껍게 만들었다. 봄 너스리가 얼어버리면
멈춰버려 가지고 과일은 자라는 게 멈춰버립니다. 세포가 경화되어 버립니다. 세포가 경화된 거는 우리가 발달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포가 경화되어 버리면. 그래서 세포의 경화를 막아야 된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가온에 뭐 불을 피워도 잘 안 돼요. 불을 피우면 요놈이 그 연기 피우면 요렇게 그 호롱불 끄럼처럼 요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개수를 여러 개 하지 않으면 그걸 방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온에 보일러를 설치해 가지고 봄에 그 시점만 보일러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사과에 이미 사과도 이미 비가림제네. 사과도.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이 앞으로의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법은 많은 것을 우리는 또 변화를 줘야 된다. 우리의 주 사업이 많은 수익과 소득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내 가온이 얼어 가지고 봄 냉해로 인해서 과실이 세포가 굳어버리면 과실은 세포가 더 잘 안 늘어납니다. 그런데 잎은 좀 얼은 것들은 잎을 영양을 공급해서 두께로 늘려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실이 봄 냉해를 입은 것은 그의 그 품질이 우리가 완벽하게 낼 수 없다. 그게 이제 털 복숭은 좀 덜하고 털이 있으니까 뺀질이 첨도 복숭이 좀 더 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드 그린 두 번에 골드 칼라 한번 이게서 설탕을 요것들은 1.5리터에 설탕을 3kg 쓰는데 복숭아가 알이 구설만 할 때부터는 설탕을 쓰지 마라 그럽니다. 그 말은 설탕을 쓰게 되면 설탕이 복숭아 털에 들어 배겨서 검게 얼룩이 집니다. 얼룩이 지면 그 또한 다음에 상품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복숭아가 얼룩이 안 지게끔 설탕이 어릴 때 복숭아 크기 전에 쓰고 그 다음에는 봉지 싸고 나서 쓰는 건 괜찮다. 그리고 봉지 쌀 때도 봉지를 좀 야물딱지게 싸가지고 물이 안 배이 들어가게 해야 좋다. 그럼 물이 배이 들어가면 우리 청태가 끼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인산물이 과실로 들어가도 과실이 푸리딩딩하게 돼요. 우리 지금 복숭나무가 피부가 푸리딩딩한 거는 잎에서도 인산이 흘러나옵니다. 나무 목질부에서도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과실이 봉지 싸놨는데 잘랐고 보니까 비가 많이 그 푸리딩딩한 게 있습니다. 시퍼렇게 물이 탄 거. 그리고 복숭아 꼭지가 뽀얗게 말라 죽은 것도 나와요. 그런 거 보시는가요? 복숭아 꼭지. 그렇죠? 왜 그런지 압니까?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지. 복숭아가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눈물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은 일정한 부위에 묻으면 곰팡이가 펴서 그 조직을 먹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일어나기 전 단계에 가수원에 갔을 때 잎에서 일액을 맺었을 거예요. 일액을 맺었다. 그 이파리 테두리에 물방울이 동글동글 맺혔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고 나거나 우리가 물을 주고 났을 때 잎 테두리에 수분을 많이 먹고 잎 속에 이 잎 속에 설탕이 먼저 있어야 돼. 설탕이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설탕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이 뿌리에서 있는 질소, 이 질소를 가지고 소화시켜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요.
이 아미노산 단백질을 뿌리에서 만들어서 잎으로 가져가서 여기서 설탕을 만드는 거예요. 뿌리에서 이 가져간 거죠. 이렇게. 그러면 설탕이 만들어지는데 광합성에서 이 설탕 양만큼만 저녁에 기공을 닫고 가져온 영양소를 먹을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뱉어버려요. 뱉어버리면 나온 게 뭐겠습니까? 아미노 단백질이죠. 그러면 잎은 항시 당도를 맞추고 있어요. 이 당도를. 얇거나 두꺼우나 당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당을 맞춰가지고 좋다 소리는 진녹색. 좀 부족한 거는 진녹색, 연녹색, 약간 연황, 연청황, 연한 청황 이렇게 되겠죠. 연청황. 이래서 연한 청황.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진녹색, 연녹색, 연천황. 이렇게 일액이 맺으면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린다. 그 일액을 씻어내는 게 지금 쿨러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일액을 씻어내는 거. 그리고 일액을 씻어내고 그 다음에 또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일액을 씻어내기도 하고 그 영양소를 다시 재활용하겠죠. 그 말은 봄에 잎에 맹물 시비, 맹물을 뿌리게 되면 이 맹물은 성장을 만들고 성장 공간이 넓어졌을 때는 연면시비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봄의 동작이 모든 걸 결정을 끝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각 지역의 명장님들이 생산한 과실들이 아래의 크기가 편차가 없어요. 그 말은 이 아래 가지에도 우리가 연면시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면시비에서 여기에서도 영양을 생산해 뿌리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무 가지 아래쪽에 있는 이 가지에서 연면시비에서 이 영양소는 뿌리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려갈 때 내려가면서 살을 찌워 놓기 때문에 올라오는 관이 이렇게 틀어와요. 그러면 햇볕 양이 줄어들었을 때 광합성 양이 부족해도 받아들여서 이동하면 가져와요. 그런데 연면시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못 가져와요. 기초가 봄에 만들어진다. 위에 가일이나 아래 가일이나 같게 만들어버려. 그 이론이 황금알롱골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잎에서 살을 찌워서 내려가야 된다. 우리 산에 옛날에 송고백교 먹은 거 있죠? 밑에까지 맛있나요? 맛없죠? 위에 거 맛있죠? 그 상부세성이에요. 근데 우리 김맹장님, 우리 복숭아 밑에 거 맛없나요? 이제 말이 바뀌었죠? 소나무 송고는 위에 게 맛있는데 우리 복숭아는 아래에 똑같아요. 황금알롱법 안 하는 농가들, 일부 농가들이 재배하는 복숭아 제일 마지막에 밑에 아래쪽에 쳐진 거 안 따고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맛이 없어가 나중에 되면 그게 아예 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수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 것을 좋게 만들고 위에 거와 같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우리 밭에서 SS기가 여기에 기계를 뿌리면 위에보다 여기 더 많이 맞아요. 아래쪽 더 많이 맞아요. 후황이 가까워 더 아래쪽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무게 하중에서 밑을 많이 나요. 그래서 아래쪽의 것이 더 많이 영양 공급을 받고 있다. 외부에서. 그 내부에서 받는 거는 위에가 많이 받아요. 상부세성 때문에. 조건은 햇볕도 위에가 좋고 영양의 관도 위에가 좋고,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항시 되돌려서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황금알롱골 기초 이론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이 작물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제일 유리하더라, 그겠죠. 그래서 초기 연면 시비는 하늘 땅만큼 중요하다. 이 시기에 봄에 우리가 가을에 갔을 때
이파리에 일액을 맺으면 그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파리 제대로 물방울 맺으면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고 제피 곰팡이 생기고 세균성 공병이 생기고 복잡한 일 엄청나게 와요. 알 수 없는 병들이 줄줄이 와요. 사과 화상병은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씩 맹물만 뿌리도 안 오는 거예요. 일액만 씻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복숭아밭에 5일 만에 한 번씩 비가 오는 것 같으면 우리 또한 잎을 두껍게 안 해주면 도리어 과일이 작아져 버립니다. 도리어 몸에 힘이 빠져버려요. 잎이 얇아져서. 그래서 비가 한번 오고 나면 3일 안에 게임이 끝이 나요. 3일 안에 비 오기 전에 연면시비 했으면 며칠 가는데 비가 와도 비가 오기 전에 연면시비 안 한 상태에서 비가 한 이틀 와버렸다. 하루 왔다. 그러면 잎이 다 성장을 해버려. 어릴 때. 그 다음에 요게 다 크고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잎 두께가 빠른 시간 안 두꺼워지면 그냥 펴져 버리고 연면시비 잎이 두꺼워지면 다시 오물이에요. 다시 더 큰다 소리죠. 근데 펴지고 나서 3일 있다가 연면시비 하면 잎이 요렇게 안 접히고 끝만 살짝 오매요. 요렇게 오매져. 끝만 요렇게 살짝 오매져. 끝만 요렇게 싹 오매요. 안에 심줄이 이미 굳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못 움직여요. 그래서 황금알농법 처음에 완성시켰을 때 연면시비 자주 해가지고 저희 가온에 단감나무가 이파리가 똥 말려 있어요. 또르르 말려 있어요. 일반 농가도 펴져 있는데 우리가 또르르 말아놨어요. 비가 오면 펴지고 비 안 오면 영향을 주고 또르르 말아놨어요. 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작물별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봄에 주춧돌을 확실히 잘라야 돼요. 그래서 그 주춧돌이 비료입니다. 비료. 그리고 그 비료를 줬을 때 땅에서 물리성이 좋게끔 식물이 잘 먹을 수 있는 형태. 충격요법, 뭐 자르는 요법 이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뿌리를 잘라줘야만이 더 활성화가 더 된다. 그래서 물리성을 올해는 또 일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잎은 영양을 낮에는 지가 만들고 저녁에 가져온 양수분은 기공을 닫은 상태에서는 뿌리에서 가져온 영양의 저장 공간은 설탕량 함량에 해당합니다. 탄수화물. 우리 김맹장님 우리 일액 많이 맺습니까? 후반기에? 상반기에? 조금 맺었어요. 많이는? 조금 맺었어요. 예, 풀렸어요. 우리 신맹장님은? 조금 맺었어요. 많이 게으러졌네. 그걸 뭔지 아닙니까? 약 좀 팔아먹으려니까 영양제 안 쓰고 있다니까 제가. 잎이 얇아졌는데 이제 조금 요령이 조금 생겼다. 그래도 잘한다. 뒤를 전체를. 근데 나무가 일을 잘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그 양이 늘어나면 안 됩니다. 빠른 시간에 대체가 잡아줘야 되지. 일액을 자꾸 맺고 있으면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회원들이 이제 많이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일액을 안 맺게 하는 그 잎 두께를 유지해줘야만이 과가 대과가 되고 세포량이 늘어난다. 그 꼭지가 길어진다. 여기까지입니다. 꼭지가 길어진다. 그 다음에 비료가 받쳐줘야만이 여기에서 연면 시비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육 중에 상반기 그 수확기에 따라서 조금 계속 그 갈 거냐, 두 번에 한 번 갈 거냐, 아니면 칼라만 쓸 거냐, 그 차이가 또 달라지는 거고. 이 복숭아 꼭지가 요 꼭지가 길어지는 시점이 얼마 안 돼요. 봄에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복숭아가 큰 거 달린 거는 요런 가지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지에 복숭아 달리면 빠져요, 붙어 있어요? 우리 김영장 빠짐이 붙어 있습니까?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 이 굵은 가지에 붙어 있는, 이 정도 굵은 가지에 붙어 있는 복숭아가 빠지고 붙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요소. 잎이 두꺼워서 시원하면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복숭아 살이 푹 꺼지가 커요. 그런데 질소가 부족해서 잎 색깔이 진녹색이 아니고 연녹색, 연황색으로 바뀌면 연청황으로 바뀌면 일액을 맺으면 복숭아가 더위를 타요. 그러면 과일이 색이 약간 나면서 과피가 경화가 돼요. 못 커요. 잎 두께가 얇으면. 그러면 못 크면 어떻게 되냐면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비가 오면 과육이 울컥 커요. 그럴 때 울컥 크니까 비 올 때 속 빠져버리죠. 우리 의성 탐님, 우리 복숭아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흐르죠? 몇 년 전에 그 동네 한번 저 갔을 때 싹 다 흘렀잖아요. 우리 거만 안 흐르고. 우리가 한 3년 넘게 됐네요. 한 3년 정도 될 겁니다, 그때는. 3년 전에 그 복숭아 한번 왕창 쏟아지네 했죠. 의성에 그 동네 전체가 복숭아 다 쏟아지고, 우리 복숭아 아무리 거의 다 하나를 다 떨어져요. 그 차이입니다. 선생님, 잠시 질문 하나 할게요. 예. 그 일핵이라는 게 뭐를 일핵이라고 그럽니까? 일액. 일핵. 일액. 아니고. 일액. 예, 알겠습니다. 잎 테두리에 맺는 물방울. 예, 예. 그, 자꾸 일핵 하는 거. 그래서 잎 중앙맥에서 그 다음에 작은 맥들이 연결됐는데 잎 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문이 닫혀 있거든요. 그런데 설탕 양만큼만 먹고 그 외 것들은 뱉어버려요. 그래서 설탕은 누가 만드냐? 질소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연면 시비가 하늘 땅만큼 중요한데, 그 다음으로서는 누가 일을 해야 되냐? 질소가 일을 하고, 예, 어서 있어. 질소가 일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주는 거예요. 봄에 제발 좀 그 시기 하지 말고 조금 뒤에는 해도 괜찮다. 조금 뒤에는. 봄에는 일액을 맺고 실수한 만큼 우리 생산이 엄청나게 경제적 손실이 나요. 여름에는 중간에 클 때는 한 번씩 일액을 맺고 조금 연면씩 빼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래죠. 봄에 일액 맺는 거는,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 일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입니까? 아침에. 아침. 그렇죠. 그 이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슬하고는 달라요. 그 여기는 못 해가지고. 농사 몇 년 됐어요? 저 한 15년 됐습니다. 까막눈이네. 잎 테두리에 톱니 이렇게 이파리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잘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이파리가. 예. 요 돌기 속에 끝에 여기 맺혀요. 근데 여기 말라서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말라 있으면 뽀얗게 빛이 나요. 그죠? 거기 속에서 아미노산 단백질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리가 많으면 잎 끝이 딱딱딱딱 말라요. 소간하게 빨갛게. 예, 그래서 우리가 봄에 초기 연면 시비를 잘 해야만이 여기에 어린 작은 잎들이 뿌리를 깊게 내려서 잘 안 떨어져요. 우리가 복숭아 소금할 때 되면 잎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건 비료 부족. 초기 연면 시비야 뿌리로 비료 준 걸 두 개가 만나 가지고 일을 왕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 동작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그 시비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초기 연면십에서 긴 뿌리는 지가 나오고 잔뿌리는 잎이 두꺼워져서 만들어야 돼요. 잔뿌리는
긴 뿌리는 지가 나가요. 이파리도 지가 나오고 가지 나오잖아요. 과일은 누가 키워요? 잎 두께. 가지가 나오고 꽃을 피우고 지가 가만히 둬도 해요. 과일은 누가 키워요? 잎 두께. 그래서 뿌리가 나와도 그냥 나와요. 그러나 잔뿌리 누가 만들어요? 잎 두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잎의 두께는 생육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 물리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많이 부각시키는 것은 희비를 할 때 사과나무가 됐건 복숭아나무가 됐건 단감이 됐건 제주도 밀감이 됐건 올코팅 비료 한 포에 30에서 32% 질소함량 올코팅 비료 한 포에 요소 한 포 해라. 고추 심을 때도 이렇게 해라. 가을에 배추 심을 때도 이렇게 해라. 우리나라의 토양은 인산가리 가다 오염이 되어 있다. 감자 심을 때는 이걸 바꿔야 돼요. 올코팅 비료 2개, 요소 2개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감자 다 수확할 수 있어요. 감자는 어릴 때부터 비료 많이 먹어요. 어릴 때부터 감자는 순이 나자마자 비료 엄청 흡비력이 좋아요. 많이 먹는 거. 고추 심을 때는 비료량을 늘리면 안 돼요. 그래도 100평에 2개 였는 거는 작은 건 아니거든요. 감자도 그 연면 시비를 해야 돼. 그렇죠. 그것도 일행매제예요. 일행매제 가지고 병이 역병이니 이런 병들이 오거든요. 그 비료를 많이 치면 연면 시비를 해줘야만이 문제가 없잖아요. 감자. 그거는 품질하고 뭔 차이가 있지. 비료는 비료고 연면십이고 늦게 발효가 되는 앞에 먹는 그 차이가 있어요. 또 연면십 해줄 때는 빨리 동작을 먹고 있고 안 하면 과실나무 같은 경우는 도장기가 많이 나버려요. 과실은 작아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연면십이 딱 채워버리고 원래 비료만 주나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복숭아는 쬐끔한 것 따고 도장기는 엄청나게 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비료를 아무리 줘도 도장기가 안 나는 주 원인이 초기 연면십에서 영양을 봄순으로 흐르게 해놨어요. 봄순으로 영양이 뿌리가 가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비료를 준다고 해서 과일이 크지 도장기가 안 나는 원리. 그 비료를 주면 도장기가 많이 나는데 그거는 봄순을 굳게 하지 않아서 영양의 관이 안 만들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봄순을 굳게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잔뿌리를 만들고 영양의 관이다. 그래서 봄에 강의하고 있으면 항시 여기서 못 가요. 여기서 가지는 못해요. 봄에 잘해라. 그 다음에 여름 가을 되면 쑥 가버리고 없어요. 봄에 엄청난 강의양을 늘리고 있어요. 왜? 그 부분이 하늘 땅만큼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10일량을 적절히 잘해주면 되거든요. 여름에는. 그러면 여름에 질소가 부족해지면 복숭아가 물러져요. 성장을 안 한다는 거죠. 여기 온 분들 토양 분석 안 한 부분 있어요? 다 하셔야 됩니다. 토양 분석표에 인산가리 칼슘량이 많으면 최소한 3, 4년, 5년까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안 줘도 괜찮아요. 예. 인산가리가 많으면 복합비를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인산가리가 토양 검사에서 많으면은 복합비를 안 주고 요소만 쓰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이제 요소가 많이 줬을 때 이제 여기에서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소 빼는 방법 아는 분 있어요? 요소 뺄 줄 아는 분? 가리를 맞으면은 요소를 진압하는 그거 맞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죠. 잎 바리를 땅으로 줍으면 토양이 또 가리가 오염 되거든요. 물로 해요. 그렇죠. 그때 기술센터 미생물을 갖다 줘버리면 돼요. 황금알 농법에서 미생물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사람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 다 미생물 좋다고 해서 황금알 농법에 미생물 쓰면 때로는 해가 된다. 어떻게? 미생물의 먹이가
미생물을 먹이는 유기물도 있지만은 이제 그 설탕은 유기물에서 나온 거죠. 질소는 무기물이에요. 근데 요 놈을 먹고 방구를 끼버리거든요. 그럼 없잖아요. 포도 가선에 봄에 미생물 주으면 포도농사 비실비실하게 안 돼요. 겨울 하우스에 고추밭에다가 미생물 줘버리면 질소가 없어가지고 애가 얇아가지고 이파리가 흐느적흐느적해요. 질소를 뺄 때는 괜찮으나 성장을 시키고 에너지를 활성화시킬 때는 해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막 대충 해가 막 잘해라 하면 옆에 보면 이거는 미궁에 빠지거든요. 하나하나 잘라야 되겠죠. 미생물의 먹이가 탄수화물과 질소가 돼.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뭐 밥을 넣어줘도 되고, 우리 그 먹는 밥을 넣어줘, 콩을 삶아줘도 뭐 다양한 거 있잖아요. 그 다양한 거 다 빼고, 일단 우리 토양에 복숭아밭에, 사과밭에, 포도밭에, 인삼밭에 미생물을 줬다. 어느 놈이 없어지냐는 거지. 질소분이 없어지면 잎이 탄수화물을 못 만들기 때문에 더위를 타가지고 잎 두께가 얇아서 해가 되더라는 거죠. 인삼밭에 농약을 치는 것보다 요소 주면 병을 다 내요. 그 금산에 가서 인삼밭에다 요소 주라 하면 잘못하면 빤 맞아요. 뭐 그렇게나 말기나 제가 거짓말하기 전에 바로 가르쳐줘야죠. 인삼에 그 놀고래 그거다 있잖아. 흙고래 다니는데 그거다가 100평에 한 포 처음에 주고 그 다음에는 반 포씩 자주 주면 됩니다. 그럼 인삼이 비료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면시비 하는 건 그 다음으로 도와주는 거고. 문제는 없죠. 인삼은 늦게 켜도 되고 일찍 켜도 그 관계는 없잖아요. 인삼이 썩는 거는 비료를 적혀줘서 썩는 거죠. 일액을 맺어서 썩는 거죠. 인삼 요소 주면 병 안 생깁니다. 인삼 썩는다고 인삼 그어서 인삼 이파리 요래 켜놓고 여기 썩었다. 여기 썩었다. 그 다음에 내도 있는데 여기 썩었다. 여기 썩었거든요.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요소 주면 병 하나도 없다. 이 간단한 일이거든요. 요소주가 일회가 맺으면 병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마을밭에 고다리파리 약 헛질 본 사람 있습니까? 마을밭에 고다리 약밥은 헛질 필요가 없다. 그거 왜 헛쳐요? 일액을 맺어서 생겼는데 고다리파리가 먹은 거는 한 놈 죽었다고 해서 마늘이 개수가 많은데 생산에 감소 안 한다는 거죠. 옆에 있는 비료 먹으면 똑같이 나와요. 마늘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일액이 생겨가지고 이 물방울이 타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서 병이 생기는 거지. 그럼 흙이 이거 많이 묻어 있으면 여기 물방울이 여기가 서겠죠. 그럼 이 고다리파리 안 생겨요. 요 일액이 타고 뿌리까지 가면 고다리파리, 일액이 타고 안 가면 고다리파리 안 생겨요. 한 놈 죽었다고 해서 약 칠 필요 없다. 그 죽은 놈 죽었지. 마늘이 개수가 많은데 하나 죽었다고 옆에 있는 비료 먹으면 같은 양이 같이 나와요. 마늘에 고다리파리가 필요 없는 거래. 마늘이 뭐 응애 생긴다고 요즘 또 엉뚱한 짓 하거든요. 왜? 요걸 뽑아가서 현미경 보니까 여기 뿌리가 썩으면서 일액이 타와서 일액에서 곰팡이균이 생겨서 뿌리가 썩으니까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나면 고다리파리, 응애 뭐 곤충들이 알을까요? 먹으려고. 그러면 농협에 가지고 농협방에 현미경 보면 벌거지거든요. 그럼 농협 팔아먹어. 그거 할 필요 없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마늘 심어놓고 올라올 때 요소 100평에 반포 10kg 어치주면 고다리파리 할 필요 없어요. 생강이 올라올 때 10kg 비료 어치주면 이상이 없어요.
그럼 우리 뭐 사과밭에, 이 복숭아 사과밭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봄에 봄에 올라올 때 순 나올 때 아가 이파리에 일행 맺는다. 뭐 예를 100평당 요소 10kg 찌진대. 간단하잖아요. 긴 뿌리가 뻗었다. 이파리 나오면. 긴 뿌리가 뻗고 난 다음에 잎에 옆면십에서 잎을 살을 째어주면 잔뿌리가 나온다. 그 일행을 맺으면 안 된다. 요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서 잎 두께가 얇아질 때마다 계속 비료 더 줘라. 비료 더 줘도 이래 맨 따주니까 효과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물리성이 좋게끔 1년에 한 번 좀 뒤집어 줘라. 그게 기본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농사 못 짓는 게 뭔지 압니까? 사과. 사과 가수 만들어놓고 3, 4년 농사 잘 되다 그 뒤부터 안 돼요. 비료를 안 주거든. 맨날 일행매저가 병이 생기거든. 화상병이다 뭐다 막 이러면 줄줄이 많고 농약은 독으로 많이 치죠. 그런데 어린 유목 심어놓고 퇴비 비로 이어난 가수는 사과밭에는 약을 별로 안 치도 아무 병이 없어요. 일액을 안 맺으니까. 그래서 일액이라는 게 아주 많은 병을 일으킨다. 요 뒤에 죽은 나무 있지 않습니까? 죽은 나무. 요게 일액을 맺어가 죽은 거예요. 이 복숭나무에 이파리에서 일액을 맺어서 몸통으로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 8월 달에 장마 끝나고 나서 못 보고 있는 사이에 일액을 맺어가지고 일액이 다 묻었어요. 우리 복숭나무 수지병 뭐 여기 뭐 진이 나오고 그런 거 있죠. 그것들이 뭐 가지 마른병 사는 것들이 다 복숭아 잎에서 일액이 맺어서 몸에 묻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만에 비가 와서 씻겨버리면 괜찮은데 그 며칠 안에 비가 안 와가지고 안 씻겨버리면 그 조건에서 곰팡이균이 밖에서 발생해서 안으로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건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건. 그래서 비가 적전에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쿨러 장치 해가지고 비가 안 올 때는 한 일주일 안에 물을 뿌려서 내 나무에 묻어있는 일액을 씻어내줘야 된다. 수확 이후에. 그게 중요하고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 있을 겁니다. SS가 안 되는 건 아닌데 SS가 살포를 할 때는 맹물을 뿌릴 때는 아침에 일액이 묻었을 때 수확 이후에 그 봄에는 비료를 주고 영양을 쳐갖고 일액을 안 맺게 만들어야 되고 그럼 수확 이후에는 과다한 영양이 많이 필요치 않거든요. 우리가 잘 해놨다면 그때는 비가 자주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그 농약을 칠 게 아니고 잎에 묻어있는 일액만 씻어버리면 되거든요. 그 아침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맹물만 뿌리기 뭐 하면 설탕 얘가 뿌려도 괜찮아요. 설탕이 들어가서 일액 맺은 아미노산 단백질과 설탕이 묻어서 곰팡이가 피가 설탕 곰팡이 먹어버리면 되거든요. 그 아미노산 단백질을 설탕 곰팡이가 먼저 먹어버리면 되거든요. 그 역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그 균이 발생하는 우리가 아미노산 단백질을 흘렀다는 거죠. 앞으로 나이 드셔가지고 농사 짓기 싫은 분들은 소나무 밭에 가서 송이버섯 균을 갖다가 산에 많이 뿌려놓고 소나무 밭에 요소비로 들고 가서 자꾸 해가지고 일액 맺어가 송이 농사 지으면 됩니다. 송이버섯 그것도 만들려고 하면 요소비로 자주 주면 됩니다. 별 거 없습니다. 뭐 풀고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게 모르고 있던 게 우리가 황금을 농부에서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것도 다 하면 되고 그 가리 성분이 여기 힘줄에 이파리 힘줄에 옆매개 여기에 노란색을 띄어야만이 생식 기능을 가졌어요. 요게 생식 기능이 없으면 과일이 생식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수확기에서 여기 노란 거냐 잎 테두리가 타는 거냐 안 타는 거냐 요 가지 아래쪽에 잎이 마르느냐 안 마르느냐 보고 우리는
12양을 달려야지. 수확기 다 돼 가는데 이 어떤 대책이 없어요. 아랫잎은 마르고 과일은 안 자라고 색깔만 하고, 그럴 때는 연면십에 요소를 넣어야 됩니다. 수확기 되기 전에 색깔이 먼저 나버렸단 말이에요. 과일이 색깔이 먼저 돌아버렸으면 이거는 가리 가다예요. 그럼 하엽이 노화제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물 500에 요소를 1 내지 2kg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소를 같이 연면십에 들어가야만이 과일이 잎이 두고 빨리 익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대가리 색깔이 딱 나버리면 이거는 여기만 빨갛게 되고 여기 시프레 이쪽에 안 자라요. 아래쪽은 여기 안 자라요. 이쪽은 안 자라요. 그러면 과일이 이쪽에는 단단하고 여기에 물러지는 거 있죠. 대가리만. 그것들은 가리 가다예요. 이 가리 가다를 풀어내는 방법은 질소밖에 없어요. 또 상대적으로 질소가 많아서 또 안 익을 때는 연면십에 가리를 또 들어가야 되고, 가리로 가지고 다 못 풀어낼 때는 기술센터 미생물과 관절해버려요. 미생물을 관절해가 땅속에 있는 질소를 먹어채버려요. 그래서 미생물이 활용할 범위는 있느나 우리가 좋게 만드는 것도 익게 만드는 것도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질소를 뺄 때의 목적과 질소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 목적이 다르잖아요. 질소를. 그래서 미생물을 쓸 때는 꼭 목적을 정확하게 했어야 돼요. 주면 질소가 탄수화물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질소나 탄수화물이.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 무대포를 절대 주지 마라. 일단은 안 준 것보다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쁘진 않은데 목적이 정확해야 돼. 목적이. 착색기에 요 과정을 생각 먼저 하셔야 돼요. 잎이 얇아가지고 어느 부위가 잘못되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전체적으로 잎이 연청황이 됐는데 그게 색깔이 고루 도느냐 대가리만 도느냐 차이거든요. 여기만 돌고 여기가 뿌리 쪽 여기가 새파랗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가리 가다예요. 질소도 있고 가리 가다거든요. 예? 사과에? 그게 그 여름에 안 컸어 그런 거죠. 그 여름부터 질소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여름부터 충분히 비료가 있어야 되는데 여름에 비료가 부족해서 그래. 생육이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여름에 생육이 멈춰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충분하게 비료가 들어가 있고 연면십에 그게 있어요. 강사님 강의 중에 제가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도장지가 많이 나오는 걸 강사님이 아까 시비 가지고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는 봄에 연면십이 해수를 자주 해서 봄순을 굵게 만들어줘야 돼. 그 봄순의 영양이 잎에서 내려가면서 뿌리로 계속 내려가면서 살을 찌우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뿌리에서 영양이 봄순으로 와요. 잎이 두꺼워야, 잎 두께가 두꺼워야 뿌리로 많이 내려가는 영양소가 되겠죠. 그것도 안 내려가면 강제적으로 물을 뿌려서 내려보내버려요. 나뭇가지가 올해 나이테를 만들거든요. 봄에까지 쓰다가 봄순이 나면 그때부터 안에 있는 전년도의 나뭇가지가 자란 부위를 검붉은 진액으로 막아버려요. 그러면 잎에서 내려가면서 행성층을 만들어 내려가요. 그러면 그게 목질부가 되고 목질부의 관으로 뿌리에서 올라오는 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연면십에 의해서 잎을 두께가 먼저 만들어 놓고 가지를 다 살을 찌고 나면 영양이 도장지를 안 가고 봄순으로 다 움직여요. 그래서 과실이 커진다. 그래서 계속 강의 여기만 하고 있잖아요. 벗어나질 않아죠. 이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도장지가 적게 나온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안 나와요. 봄순을 굵게 만들면 도장지 발생을 못해요.
꽃이 많이 피었고 쇠포랑이 늘어나고 과실이 먹고 있는데 어떻게 도장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근데 그 과정에 또 봄에 너스리가 와가지고 과실이 냉해를 입어버리면 도장이 나버려요. 과실이 못 먹으니까. 그 또 다르죠. 그 잎도 약간 얼었잖아요. 그러면 영양 보관할 이게 그 보관 장소가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장지를 뚫고 나가버리겠죠. 그리고요, 사과를 해서 기준에 말씀드리는데요. 아까는 복숭아를 갔을 때 이제 적과할 때 솜털이 있으면 설탕을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사과도 적과 전에는 솜털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사과는 설탕을 7월, 15월까지 충분히 써도 괜찮아요. 사과는. 그래서 사과는 제일 문제점이 너무나 우리가 비료를 적게 준다. 땅의 물리성이 땅이 굳었다. 그리고 예성 대목을 쓰기 때문에 굵은 뿌리가 잘 안 나와요. 잔뿌리가 많이 나오지. 그래서 좀 옆에 경운 해주고 비료 물리성을 좋게 하고 비료 충분히 줘라. 그래야만이 아주 다수확할 수 있다. 언제쯤 줘야 제일 정확해요? 눈이 부풀 무렵. 기비 사용 시기는 눈이 부풀 때. 목매 시비가 이 시기가 목매 시비가 눈이 부풀 때. 기비량도 복숭아하고 같나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기비 사과나 복숭아나 고추 심는 거나 무배추 심는 거 동일하다. 그 기본이 그 정도는 돼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년 재배되는 가원이라면 인상가리가 가다된 게 거의 대다수예요. 거의 우리나라의 토양에서는 1960년대 이후에 비료 퇴비가 유기물이 늘어나면서 너무 과다돼서 장애가 더 많아요. 희비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상가리 가다지 질소 가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전극을 띤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은 토양에 결합이 잘 돼 있고 마이너스 전극을 띤 질소는 암모니아태 질소는 중성에서 암모니아태가 빠져나가고 질 상태로 결합이 될 때 거기서 암모니아 가스가 30%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21- 복합비를 쓰면 비료가 부족해져요. 21- 복합비를. 비료를 한번 보면 우리가 21- 17 17 17 우리가 NK 같은 경우 NK 비료가 30-0-12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비료를 봤을 때 21- 비료를 우리가 사용하면 30%를 빼버리면 14.7%예요. 14.7. 예. 그리고 우리가 17- 이런 건 더 비료 더 낫죠. 30% 빼야 되니까. 18% 우리 이 비료를 쓰면 12.6이에요. 12.6에 18%의 가리가 되겠죠. NK를 쓰는 순간에 가리 가다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NK 중에서 32%짜리가 있어요. 30%. 32에 제로에 12% 한 포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럼 얘를 쓰면 21%의 질소에 12%의 가리거든요. 그래서 고온기에는 우리가 질소가 많은 걸 써야 되고 가을에 됐을 때 온도가 떨어질 때는 가리 성분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 가리가. 그래서 우리가 쓰는 비료에 따라서 작물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칠판에 닦기 전에 그림 그리가 있던 이 사계절 이식값을 보면 그 시기에 우리는 온도에 따른 희비량이 달라야 돼요.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12달을 표시해서 여기에서 온도를 표시하면 돼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여기에서 1월 15일과 7월 15일. 7월 15일이 고온이고 여름은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 2달 공기입니다. 그리고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게 좋은 겨울. 그리고 10월 15일에서 4월 15일 봄. 4월 15일에 봄의 중심. 가을의 중심은 10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각 계절은 2달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계절이 나눠져 있죠. 이 계절을 적용해서 희비량을 나눠야 돼요. 겨울의 이식값과 여름의 이식값이 다르다는 거죠. 겨울에는 이식값이 2.7, 봄에는 우리가 노지 대비해서는 2.5, 하우스에서는 2.1, 그리고 여름에는 1.8의 이식. 요 계절의 이식값이 해전하는 거죠. 그럼 이 계절의 한것만으로서 계절의 이식값을 응용을 하되 잎의 두께를 더 정밀하게 보라는 거죠. 우리가 비료값이 측정이 안 되는 영양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절의 이식값을 더 많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토양 수분은 35에서 45% 요걸 맞춥니다. 그럼 이 계절의 이식값에서 응용해서 맞추면 맞아진다. 그래서 요거는 맥시멈이기 때문에 요거에서 0.3을 마이너스 해서 쓰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밭에 이식값은 1.3이 나옵니다. 비료량이 1.3. 올해 우리 김맹장님 여기 비료 줬습니까? 뭔 비료 줬습니까? 요소만 줬어요. 작년에 보면 이시가 안조가 낮았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지금 이시가 1.3이 나옵니다. 네, 1.3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비료를 주고 이시를 올려놨잖아요. 왜 그러냐? 눈이 부풀 때 지금 얘가 눈이 움직인다 판단하고 우리는 미리 비료를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럼 목면 시비와 희비양 시기는 거의 같다는 거죠. 그 토양에서 결합되어 가지고 긴 뿌리도 영양을 먹습니다. 잔뿌리보다 적게 먹을 뿐이지. 그래서 영양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땅이 물리성이 안 좋아지고 뿌리를 많이 안 자르면 작물이 더 성장이 둔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 잘라줘야 될 때 성장이 더 왕성해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그 물리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좀 땅을 뒤집어주는 것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계절의 이식값을 맞추되 우리가 생산량이 없는 가을에는 비료를 그리 많이 줄 필요가 없거든요. 생산량이 없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그 나무에서 일액을 맺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쿨러가 비가 안 올 때는 한 번씩 물을 뿌려서 나무를 한 번 세척을 씻어줘라. 나무 몸을 씻어줘야만이 병은 안 한다. 예. 이제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분들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면십이랑 기비 빌려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목면십이 전에 기비를 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비 시기가 같습니다. 다 똑같이? 예, 눈이 부풀 때. 그러면 3월 중순이요? 각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근데 지금 여기 밭에서는
눈치가 빨라서 그래요. 일찍 줘도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줄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비를 하고 나서 땅을 뒤집으라 했는데 뒤집는 것 같지 않아서. 이건 요소만 줬는데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코팅 비료 같은 거는 위에 굴러다녀요. 굴러다녀. 예, 그래서 그거는 해집어주면, 땅을 되집어주면 물리성이 좋아서 비료 사용도가 높아진다. 사용도가. 전기 전도도. 그게 전극을 한 번씩 뒤집어줘야 된다. 뿌리가 좀 끊어져도 된다는 거죠. 복숭아 나무는 깊이 안 들어간다고. 뿌리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그래, 잘라줬을 때, 다른 영양이 관이 나와가지고, 그 역할을 그대로 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생종하고 막생종하고 시기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제 빨리 먹고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조생종이 행동이 좀 빨라요. 흡비력이 좀 빠르겠죠. 그러면 어릴 때 우리가 공급이나 횟수를 연면십에 더 자주 해줘야 돼요. 조생종을 대박을 내고 싶으면 만생종보다 행동이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연면십 횟수 더 빨라야 돼요. 그리고 먹고 안 먹고는 우리 땅의 물리성하고 땅의 그 물리성하고 함수량하고 잎의 두께에 비례한다. 그래서 비료를 많이 먹게 만들려면 맹물을 뿌려서 잎의 이동 영수를 빨리 이동시켜야 되겠죠. 그 목적이 달라요.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까 나무가 죽었는데 일액에 의해서 나무가 고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왜 이 나무만 일액이 나왔을까요? 그거는 이제 나무 가지의 각도. 그리고 우리가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한 집에서 얼굴이 다 다르죠. 근데 동물들은 거의 같죠. 동물들은 소나 이런 형태가 비슷한데 이 나무가 행동하는 게 조금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가 조금 바뀐 게 있는데 가지 각도에서 선가지에서 일액이 많이 몸으로 흘러와요. 눕이 나면 안 되겠죠. 괜찮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마다 조금 더 차이가 나. 그거로 인해서 나무가 죽고 살고는 하지 않느나 이 가지가 하나 섰다는 거죠. 사과의 하생병이 다 걸리진 않거든요. 가지 한두 개 이렇게 성금만 걸리거든요. 그거 마찬가지 가지 각도에서 일액이 흘러가 타고 내려오는 위치겠죠. 그 작년 가을에 9월 8, 9, 10월 달 요 사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여러 가지 죽었어요. 그리고 밀감나무도 수지병으로 죽고 키위도 죽고 그 유튜브 영상에 많이 있습니다. 사과가 달린 것도 죽어요. 그 하나로서 이게 죽은 거죠. 우리가 복숭아 심어나면 2, 3년 대가 쭉 잘 자랄 때 장마지고 나면 죽어버리는 경우 많이 보시죠. 뿌리가 물차가 죽은 게 아니고 비가 오다가 멈추고 나서 그 사이에 일액이 맺은 거죠. 그것 때문에 죽었다. 일액에 들어있는 질소를 먹고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이다. 오늘 처음 들으니까 좀 생소하죠? 공부 좀 더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 하면 앞으로 그 많은 그 농업의 변화를 보시게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있는 건 물 500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우리가 참 잘 써야 되는데 여름에 이 공기에 우리가 장애가 되거든요. 이 공기에는 요소를 충분히 줘야 됩니다. 질소 비료를. 이 시기에 우리가 NK 비료를 6월달에 줬다. 복숭아 커져야 작아지지. 6월달에 NK 비료를 주는 순간에 NK 18-를 주는 순간에 질소는 12.6에 가리가 18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복숭아 도로 작아져 버립니다. 복숭아가 물러지고 보구리게 부족해지겠죠. 뿌리로 요소는 봄부터 요소를 줘야죠. 봄부터 요소를 줘야 된다. 그렇죠. 요소를 주고 연면십에서 키워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염화가리를 줘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줘갖고 피해를 일으켜서 안 되겠습니다.
염화가리를 줘야 되는데 염화가리를 줘야만이 꽂는 분화나 생식기능이 빨리 부여시키는데 그걸 줘라니까 잎 두께가 얇은 상태에서 염화가리에서 잎을 태워먹어서 하던데 염화가리는 염화가리는 써야만이 연면치와 잎 두께가 비례해서 염화가리 써야만이 생식기능이 빨라지고 내년에 꽂는 분화가 더 빨라져요. 괜찮아요. 써도 괜찮아요. 그 봄에 써줘야만이 생식 기능을 부여해서 과일도 빨리 성장하고 영양 이동이 빠르거든요. 그 물 500에 단감 같은 경우는 잎이 두꺼운 거 배, 단감 이런 종류 물 500에 봄에 3kg까지 염화가리 써도 되는데 그런데 그 3kg 쓰면 비료가 안 주고 잘못됐으면 장애가 더 심해요. 장애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가 안 올 실력이 된 분은 써도 괜찮아요. 그죠? 예,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면 시비는 언제부터 가능해요? 그린 칼라 섞어서 치는 거. 아, 따로요. 두 개 섞으면 안 됩니다. 아, 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2번에 한 번 따로 치라. 따로. 예, 그래서 이파리가 나오면 비가 오면 더 자주 하고 그러니까 꽃이 있을 때 말고 꽃이고. 예, 꽃이 있을 때 해도 괜찮아요. 꽃이 있을 때 연면시비해도 괜찮습니다. 장애가 없다. 꽃이 있다. 매달 한 7일 간격으로 2번 주고. 예, 칼라도. 예. 그런데 비가 왔을 땐 더 자주 해줘야 될 경우 생겨요. 비가 와버리면 빨리 성장을 해버리면 저 난주 끝나고 나서 찍어 있어 사진. 안 찍을 테니까. 이게 그 연면 시비를 7일 정하거나 열흘 정하고 그 내 개인적인 거고 식물이 행동하는 거는 비가 와서 빨리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 버리면 다 성장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일주일 있다 하면 늦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나무가 요것들이 보면 가지가 여기 꽃눈이 크게 만들어져 있는 거하고 여기 꽃눈이 작은 거하고 달라요. 우리 요것들은 보면 요 꽃눈이 커요. 여기 아래쪽에.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아래 꽃눈하고 위 꽃눈하고 아래 꽃눈이 쌍눈이 더 좋은 게 많아요. 이게. 아래 꽃눈이. 그 말은 초기 봄에 연면심이 많이 해가지고 많이 생식기는 부유식이나요. 그러면 어릴 때 얘가 먼저 잎이 먼저 이렇게 가지 자랐잖아요. 우리 가지가 요놈이 먼저 나왔잖아요. 요렇게 컸잖아요. 그럼 요놈이 연면심을 더 많이 먹었잖아요. 아래 끝이. 아래 끝이 많이 먹은 거하고 아래 끝이 적게 먹은 건 또 달라요. 그러면 얘가 잎이 크가 여기가 꽃눈이 크게 되기도 하고 여기가 적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연면심이 이렇게 도 여기가 커요. 그러면 영양의 흐름이 다르고 에너지가 달라요. 꽃눈이 여기 큰 거하고 여기가 큰 거 두 개는 하늘 땅 차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거는 아래쪽에 꽃눈이 집중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영양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걸 많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초기 연면 시비가 생육에 큰 변화를 주는 시기라는 거죠. 그 시기에 아주 중요하다. 그 시기에 연면 시비가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예. 따로 이렇게 따로 사용하는 거예요. 농약을 한금을 농부에서 그린이나 칼라를 섞었을 때는 pH가 낮아지기 때문에 농약 효과가 좋아집니다. 농약 효과가. 그래서 농약의 효과가 좋다. 그건 식물의 생력이 우리가 안정화시켜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의 pH가 안 맞으면 알카리성에다가 우리 산성약을 섞으면 중화가 돼버려요. 예. 석회 유황합제하고 근접 살포가 어떻게 돼요? 기간이? 석회 유황합제에 석회 유황합제의 목적을 어디다 두죠? 목적은 그 살균하고 살충하고 같이 하는 거. 예. 그것도 좋긴 하나 그걸 석회 유황합제를 쓰면
잎이 강 알칼리에 경화가 돼서 성장을 멈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에 그 석계 유황 봄에 네. 봄에 쓰는 거는 살포하고 뭐 하루 이틀 지나면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그 역할하고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는 다시 또 들어가고 그 두 개가 동시에 하면 혼합이 되면 결합이 되는 거죠. 서로 결합이 된다. 하여튼 우리가 복숭아 재배 농가들은 미생물은 많이 안 갖다 쓰는 것 같은데 복숭아 밭에 미생물은 목적에 따라서 꼭 써라. 질소를 빼거나 흉을 죽이거나 뭐 균을 죽이거나 목적을 꼭 두고 써라. 사과밭에. 포도밭에서 많이 장애 일어나는 걸 봤기 때문에 복숭아에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해질 것이라는 거죠. 기술됐다 미생물 공짜로 가져온다 해서 그걸 우리가 함부로 썼을 때 해가 될 수도 있다. 해가 될 수 있다. 그 대신 우리가 질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질소를 뺄 때는 참 좋다. 그 말은 우리가 수확기 됐는데 과실이 질소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잎이 너무 두껍다. 그때는 요거 좀 빼보자 싶을 때는 충분하게 미생물을 물에 관주하는 거죠. 참 좋은 방법이죠. 질소를 빼는 방법. 그죠? 그 질소를 때로는 빼야 될 때가 있다. 함부로 빼면 나무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해가 된다. 과실이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거는 적당히란 말이 없습니다. 미생물을 우리 밭에 주는 순간 적당히란 말이 없습니다. 요소야. 요소는 자주 줘라. 잎이 두꺼울 때까지. 그 잎이 얇아지면 과실 익는 시기도 늦어지고 더위를 타서 안 큰다. 그리고 열과 현상이 벌어진다. 꼭지 빠지면서 일어난다. 그런 게 당도도 부족해지고 색깔도 안 난다. 요소를 충분히 줘야만 색깔이 더 잘 난다. 그건 꼭 그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교육 받을 때는 칠소질이 많으면은 뭐 색깔도 잘 안 나고 낙타도 많고 그런데 그 반대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반대가 이거 이제 진짜로 배우는 거죠. 이때까지 가짜로 잘못 배우고 있다가 이제 진짜로 배우니까 진짜 가짜는 많아요. 책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책이 가짜라서 그래요. 염류장에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게 실소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가짜를 많이 배우다 보니까 진짜가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래서 가짜를 너무 많이 배우다 보면 진짜가 도망을 가 그러는데 이제 진짜를 데려다 놓으면 작물이 재배가 잘 돼요. 그러면은요 요소 시비를 했는데 나는 요소 시비를 하고 저 그린이나 칼라를 연매 시비를 안 했을 때 하고 했을 때 하고 차이점은 있습니까? 과실은 자꾸 도장이 많이 나겠죠. 그럼 그 그린이나 칼라가 도장질 없애준다는 얘기인가요? 봄순을 굵게 만들어지는 거죠. 도장질 없애된다. 봄순이 굵어서 도장이 갈 힘이 없어요. 봄순은 영양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영양을 계속 줘야만이 그 영양소가 뿌리로 계속 내려줘야만이 봄순에서 내리죠. 봄순의 영양이 돌아와요. 근데 봄순이 그늘해지 가지고 영양 생산을 적게 하면 위에까지가 많고 밑에가 적잖아요. 그늘해지잖아요. 그늘에 있는 과일도 황금을 얹고 동일하게 익혀낸다는 거죠. 그 말은 연면시비를 주기적으로 해서 봄순에 영양이 돌아가는 양을 계속 뿌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에서 이 가지는 좋은 위치에서 영양을 생산한다. 그래서 영양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영양의 그 흐름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 이제 얼쩍 다 배우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 그 요소를 줄 때 그 30-66을 주잖아요. 그 코팅 비료를. 예. 코팅 비료를 주지 말고 요소만 이렇게 자주 기비를 하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울컥울컥한 문제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쓴 거죠. 그런데 요소만 쓴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 방금 오늘 오다가 통화한 거는 경산에서 지금 비료를 뭘 주거든요. 명품 300 질소 30%에 인산이 명품 300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30에 10에 8이거든요. 요거 한 포를 100평에 주고 요소를 한 포 주고 있어요 지금. 척척 아니, 얘는 척척 아니에요. 이거 척척. 이거는 요소 10개 중에 한 개만 코팅이 돼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명품 300이 가격이 싸거든요. 인산가리가 코팅이 안 됐고 비료 회사에 물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완효성 비료는 질소만 코팅이 돼 있고 인산가리, 칼슘 이런 게 코팅 안 됐어요. 그래서 올 코팅은 가격이 비싸요. 그 이름이 달라요. 아니 그 코팅하는 이유가 온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비료 성분이 녹는 거 아니에요? 온도도 관계가 있고 비료 껍질로 그 프로테인을 코팅해 놨기 때문에 그 녹는 시간을 계산해 놓은 거죠. 완효성은 요소만 코팅이 된 게 완효성. 그런데 명품 300이 완효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속효성에 해당한다. 요소 10개 중에 한 개만 코팅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요소 10개 중에서 한 개만 코팅이 됐다. 또 올 코팅이 좋은데 단점은 천천히 나온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라는 게 깔고 하자는 거죠. 밑에 같이 기비로서 이어가지고 농사가 뭡니까? 작물이 제일 좋은 게 어떤 거죠? 가수원에 갔을 때 내 작물이 들어갔을 때 식물이 웃고 있다. 식물이 웃고 있다 소리는 뭐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동물들이 좋아하는 거는 탄수화물이에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우리가 맛있는 거 뭐예요? 이파리 색깔 진한 거. 그럼 우리 농장에 갔을 때 잎이 진녹색, 여기에다가 힘줄이 노랑, 요겁니다. 진녹색에 힘줄이 노란 거는 최고다는 거죠. 빠르고 장애 없이 잘 자란다. 이제 이해되죠? 식물의 잎은 진녹색이고 힘줄이 노란이 된다. 연맥이 노란색이 돼야 된다. 살이 찐 거는 펴진다. 살이 빠진 거는 오므려진다. 비료가 작으면 웃자람이 버려가 키가 큰다. 비료가 많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 현장 강의를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참여한 분들이 여기 밭에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목소리가 감을 질러서 힘들어서 그렇지 더 이해 습득이 빠르죠. 오늘 뭐 그래 춥지도 덥지도 않고 괜찮죠.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복숭아 나무 이파리 색깔이 진녹색이 아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요소비를 또 줘요? 바닥에? 줘도 잘 안 먹는다. 안 먹어. 잎 두께 얇았어. 아, 연면십이 해야 내려가야 가져온다. 예. 그때는 그러면 물에 그렇죠. 타서 녹여서 줘라. 그린하고 칼라하고 주면서 요소를 함부로 주지 마라. 왜? 불어 있는 걸 몰라버리네. 여기에 비료 있는 걸 까먹어버리면 농사 망쳐요. 뿌리에 있는 걸. 근데 뿌리에 와서 맞아줘야 되는데 잎에다가 연면식 요소 줬다. 그럼 농사 망할 짓이다. 그래가 공기되면 갑자기 비가 뚝 떨어져 버려요. 갑자기 공기되면 비가 오고 갑자기 비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더위 타버리면 과일이 멈춰버려요. 그러면 그래서 저렇게 주고 밑으로 주고 밑으로 요소비는 자주 주면서 연면 시비로 요소를 쓰라 소리 잘 안 하거든요. 7월달 이후에 늦게 가서는 그때는 이미 요소 쓰라 그래. 그때는 이제 이미 알기 때문에 요소도 주면서 연면 시비 요소도 있거든요. 그런데 봄에 요소를 열어서 연면 시비 쓰라는 소리 안 해요. 왜 그러냐? 뿌리에 먹어야 될 걸 잎으로 주고 있으면 좋은 거는 맞아.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뿌리에 비료 안 주고 난주되면 공기로 가잖아요. 이때는 감당이 안 돼. 온도가 30도 올라가 보면 그때는 잎에 조금 들어가 있는 거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근본 축을 잘 만들어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마저도 가짜로 배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먼 걸음 하셨는데 또 아쉬움 있는 분은 질문하시고 안 그러면 아니, 예. 그리고요. 예.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을 쓰는 이유를 알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린 속에서는 칼슘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개를 섞으면 결합이 되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칼슘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되면 맥이 막혀요. 관이 막혀가지고 잎에다가 생석회나 이런 거 살포하는 소리 잘 안 하거든요. 그걸 써버리면 잎이 경화가 돼요. 그래서 칼슘을 많이 써도 역시 마찬가지가 돼요. 온도하고 그 잎이 경화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는 거죠. 또 다른 분 질문 있는가요?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 가을 단풍 드리는 것도 같이 해주세요. 가을 단풍 드리는 건 뒤에 유튜브 또요? 예 뒤에 유튜브에서 보이죠. 여기서 정지하고 우리 건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거